안녕하세요. 이번 특강 주제는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1955년 스웨즈 위기와 관련한 사건입니다. 스웨즈 위기는 제2차 중동 전쟁을 말하는데 당시 냉전 시대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기 위한 서방 동맹인 이 나토가 있습니다. 그 나토 즉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이런 서방 세계의 균열을 가져온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서구 학계에서는 스웨즈 위기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웨즈 위기를 통해 영국, 프랑스, 서독의 외교 정책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유럽 통합이 가속화되게 되고, 그 상관관계를 연구한 그 훌륭한 연구들이 있는데 국내엔 뭐 여전히 이러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 있습니다. 미흡한 상황이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외교사 쪽으로 또 국제 질서, 외교사 그리고 현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인 이제 스웨즈 위기를 소개하고자 이번 특강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스웨즈 위기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영국과 프랑스는 1등 국가가 아니고 이제는 미국과 소련이 국제사회의 맹주다. 그거를 이제 그런 맹주라는 사실이 이제 여실히 증명이 된 하나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누가 뭐래도 뭐 2차 대전 전에는 그러면은 국제사회를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뭐 1등 국가, 가장 그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 영국, 프랑스라고 하는 것은 자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뭐 미국이나 소련은 2등 국가죠.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과 같은 그런 국제 질서의 포지션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2등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미국은 명실상부한 그 영국, 프랑스의 어떤 그 국제 질서의 포지션을 밀어내고 1등 국가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등 국가, 미국이 1등 국가라는 거를 쐐기를 박은 사건이 바로 스웨즈 위기, 1955년 스웨즈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스웨즈 사태, 스웨즈 위기. 그래서 이 스웨즈 위기는 이게 이제 그 서방 세계와 미국과의 갈등이죠. 서방 세계 안에서 이 두 맹주,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국제사회를 이제 좌지우지하게 되는 새로운 신국제 질서의 등장과 기존의 이제 구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영국, 프랑스. 이 영국, 프랑스와 미국, 소련 간의 일종의 어떤 국제적인 어떤 충돌. 그래서 그걸 이제 위기라고 얘기를 이제 우리가 지칭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스웨즈 사태, 스웨즈 위기를 통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미국과 소련의 어떤 국제 질서 상에서 미국과 소련이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위치를 이제 빼앗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국제사회의 맹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한물 같다, 태물이다. 인정하기 싫겠죠, 영국과 프랑스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실히 드러나게 된 이제 그런 사건이다. 특별히 이제 이 스웨즈 위기로 인해서 프랑스와 서독과의 관계는 급진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1963년 독불 우호 조약, 그러니까 서독과 프랑스의 우호 조약을 맺게 되는데 엘리제 조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독불 우호 조약 및 서독 내에서 드골주의, 서독과 이제 유럽 내, 프랑스 내에서 이제 드골주의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 드골주의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이른바 공동시장 형성. 그래서 유럽 통합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주의 노선이 좀 더 드골주의는 유럽 독자 노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서양주의하고 이제 좀 대서양주의는 이제 미국을 친미 노선을 의미하고 유럽 내에 있었던 친미 노선. 근데 이 친미적인 노선, 그러니까 미국을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뭐 물론 이제 미국이 중요한 나라긴 하지만 서방 동맹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불가원 불가근이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유럽 독자 노선을 이제 이 수에즈 위기를 통해서 논란 이 정치인들이 특히 서독과 프랑스의 정치인들이 야 유럽의 독자적인 어떤 세력 힘이 필요하다. 미국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어떤 그 드골주의 유럽 독자 노선에 입각한 그런 드골주의가 심화가 된 사건이 바로 또 계기가 된 사건이 수에즈 위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독에서는 아데나워가 있고 말 그대로 드골주의라고 하는 이제 드골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의 정치인이 있죠. 이 드골 유럽 독자 노선. 그래서 이 드골이 이제 역사에 또 다시 정치의 이제 전면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하나의 계기. 예. 그래서 프랑스 내에서 이제 드골주의, 유럽 독자 노선의 심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나워, 서독의 아데나워라고 하는 사람은 대표적인 드골주의자로서 전후 유럽 내에서 서독의 위상과 안보를 또 드골주의 및 유럽주의적 관점에서 판단해서 유럽 독자 노선을 추진하죠. 이 서독뿐만 아니라 이제 프랑스에서도 드골주의는 전후 서독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을 결정짓는 중대한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수에즈 위기는 전후 유럽의 위상이 하락되고 냉전 체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 냉전 체제가 이제 픽스가 되는 공고화. 그리고 이 나토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 프랑스의 동맹, 서방 동맹 아닙니까? 거기에 서독까지 이 나토 체제의 균열을 나타내는 이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에즈 위기의 이제 기본 우리가 이제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 대서양 헌장 이후에 영국, 프랑스와 미국의 국제적 지위의 충돌 지점입니다. 이 대서양 헌장이라고 하는 것은 1941년에 영국과 미국이 맺은 국제 조약인데 이제 이 대서양 헌장을 통해서 미국은 2차 대전에 참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영국의 요청이죠. 영국이 이제 프랑스 히틀러와 이제 나치 독일이 이제 프랑스를 점령하고 이제 사실 영국이 점령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긴급한 처칠이 미국의 SOS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 유럽 2차 대전에 개입하겠다, 참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하는데 대신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우리가 이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과 제국주의 때문에 일어난 전쟁 아닙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이 다 모두 1차 대전은 제국주의로 인한 전쟁이고 또 2차 대전도 역시 1차 대전의 결과인 베르사유 질서, 베르사유 체제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명분을 내세웁니다. 제국주의를 해체해야 된다.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는 명분은 모든 식민지의 해방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식민지는 영국과 프랑스가 가진 식민지까지도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차 대전 때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에게만 그 식민지 해방이 국한이 됐다면,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해체를 겨냥한 거죠. 그때는 영국과 프랑스가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 미국은 참전을 하면서 어떤 조건을 내세우는데 모든 식민지의 해방을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영국과 프랑스도 식민지를 해방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영국이 지금 물불 가릴 시점이 아니죠. 미국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수락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대서양 헌장이다. 그래서 이 대서양 헌장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그 국제 질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실은 그 명분으로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식민지의 해방 얼마나 뭐 좋습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약소국에 대해서 약소국의 자결 원칙 이런 것들을 표방을 했다. 더 굉장히 정의롭고 그렇죠?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평화주의와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영국과 프랑스의 힘을 약화시키는 어떤 미국의 의도가 있는 거죠. 실제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렇게 급부상하게 된 계기는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의 해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그동안 1등 국가의 지위를 유지했던 그 원천이 바로 식민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국제 질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대서양 헌장이라고 하는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이 이제 1등 국가로 도약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러한 조건을 내걸고서 참전을 하게 되고 2차 대전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에즈 위기는 교묘하게도 대서양 헌장으로 인해서 기존 세력, 영국과 프랑스라고 하는 1등 국가 세력, 기존의 1등 국가였죠. 그런데 신흥 세력, 신흥 이제 미국과 소련이죠.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대서양 헌장 이후에 영국, 프랑스와 미국의 국제적 지위, 포지션 간의 일종의 충돌 지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크라이시스 위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구세력과 신세력의 충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수에즈 위기는 그 우리가 영국, 프랑스, 기존의 1등 국가였던 영국, 프랑스, 기존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누가 봐도 1등 국가. 왜냐면은 100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외교 문서는 프랑스어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프랑스 위상이 굉장히 강했죠. 예,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누가 뭐래도 세계의 국제 질서를 좌우하는 나라였습니다. 프랑스가. 근데 요즘에 프랑스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지금 국제 공용어는 영어죠. 예, 그래서 과거 10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2등 국가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어떤 물론 뭐 2등 국가도 뭐 영향력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국제적으로 좌지우지할 만큼의 어떤 역량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 프랑스와 미국의 국제적 지위의 충돌 지점에 이 기본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 수에즈 위기가. 그 다음에 이제 1954년에 제네바에서 회담이 열리는데 54년, 55년에 이거야말로 이제 냉전을 종식시키고 동서간 평화 공존을 이제 구현하자라고 하는 냉전을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45년부터 55년까지 그 10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소련의 팽창을 막고 소련은 이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전 세계로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 충돌 지점에 냉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네바 회담을 통해서 이제는 그러한 냉전을 종식시키자라고 하는 이제 미국과 소련이 양분한 세계를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라고 하는 실질적인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냉전과 냉전 체제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냉전은 55년에 종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과 소련이 나눈 세계 있죠. 구획 정리를 하는데 그 세계가 이제 91년도까지 소련이 붕괴할 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냉전 체제다. 그래서 냉전으로 형성된 질서와 체제를 그냥 냉전 체제라고 하고 냉전은 실질적으로 55년에 끝나고 그때부터는 상호 공존, 평화 공존의 시대, 즉 데탄트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냉전과 냉전 체제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55년부터 제네바 회담, 제네바 외상 회담, 그리고 정상 회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네바 회담에 참여했던 그 나라들은 포츠담 회담의 당사국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독일을 분할시켰던 네 나라. 예, 그래서 독일을 이 동서간 평화 공존을 이제 구현하게 되는데 동서간 평화 공존이 구현되는 냉전이 종식되는 그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수에즈 위기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냉전을 종식하고 소련이 그동안에 팽창을 하지 않았습니까? 동유럽까지. 그러니까 소련의 어떤 영역, 미국은 미국의 영역에 충실하고 서로가 공존을 하는 시대. 이제 더 이상 대립을 지향하고 확장과 팽창을 소련도 지향을 하고 더 이상 하지 않고 미국도 소련이 확장을 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막을 이유도 없는 거죠. 봉쇄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제 동서간 평화 공존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마련된 사건이 또 6.25 전쟁입니다.
그 6.25 전쟁이라고 하는 냉전의 한 가운데 있었던 실제 전쟁, 열전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 6.25 전쟁을 통해서 이제 소련은 더 이상의 미국의 위도를 이제 인식했고, 역시 미국도 소련이 어떤 위도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간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대립을 하지 않는 일종의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대탕트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 대탕트의 시대가 도래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 수에즈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시작하거든요. 중동, 즉 이집트와 아랍 세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과 충돌 지점이 좀 있었고, 이집트에 나세르라는 이제 그 정치인이 등장을 하면서 이집트의 민족주의 노선이 좀 강화가 됩니다. 그런 이제 네 가지 부분의 어떤 기본적인 배경이 좀 있다. 수에즈 위기를. 그래서 우리가 수에즈 위기를 좀 이해를 하려면 이 영국, 프랑스, 미국의 대서양 헌장, 그 다음에 냉전이라고 하는 냉전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대서양 헌장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큰 굵직굵직한 국제질서상의 변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국제질서상의 사건들을. 이 수에즈 위기를 좀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 수에즈 운하죠, 운하. 이 영국이 이집트를 지배하던 1869년에 이게 개통이 됩니다. 예. 그래 이제 수에즈 운하는 그 프랑스의 그 파르디낭 레셉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를 해서 1859년에서 1869년까지 10년에 걸쳐서 건설했던 운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집트와 프랑스 측이 이제 지분을 갖고서 거의 반반씩 지분을 갖고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그 영국이 이집트를 식민 통치하면서 운하 지분의 절반을 이제 소유하게 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관리하게 되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1922년에 이제 이집트가 독립을 쟁취했을 때 영국은 운하에 대한 통제를 확실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지분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1952년에 이제 이집트에서 군사 쿠데타로 나세르라고 하는 인물이 정권을 잡게 되고, 그는 이제 이집트의 독립과 그 아랍적 민족주의를 강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나세르가 이제 미국이 이제 아스안댐 원조 중단을 빌미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 소유로 국영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국, 프랑스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당시 미국은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소련의 확장을 이제 중동에서 소련의 확장하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대거 지원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스완댐이 원조를 해주려고 했던 거죠, 미국이. 그런데 미국이 이 아스완댐 원조를 중단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나세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노선이 친소 노선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소련과의 어떤 뭐 무기 거래라든지, 그리고 나세르의 또 반미 성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이 이 나세르를 지원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스완댐을 이제 건설을 하는 것을 이제 취소해 버리는 거죠. 중단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빌미로 해서 이 나세르는 수에즈 운하를 국영화시킵니다. 이러니까 프랑스와 영국이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하고 이것이 이제 전쟁으로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수에즈 위기죠.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은 이집트의 나세르가 그건 이제 공산 진영인 체코슬로바키아와 소련과 가까워지에 대한 보복으로 이미 원조하려던 이제 아스완댐 건설 자금을 취소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나세르는 사실 이거를 이제 핑계로 해서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면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이집트를 침공했고, 이집트의 그 아랍주의에 반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도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집트는 친아랍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이 사태를 이제 기회로 삼아서 이스라엘도 영국, 프랑스에 편승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주목해야 될 것이 미국의 반응입니다. 굉장히 이제 미국의 반응이 독특했다는 얘기죠. 미국이 그러면은 영국, 프랑스의 어떤 편에 섰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미국은 오히려 소련과 더 공조를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원래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와 같이 어떤 거에 대응을 했습니까? 공산주의의 팽창에 대응했던. 그래서 나토도 만들고 그랬던 나라 아닙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나토 동맹, 서방 동맹.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의 반응입니다. 미국은 영국, 프랑스가 이집트에 침공한 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침공한 것을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과 근데 여기서는 이 수에즈 위기 때는 사태 때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공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항해서? 영국, 프랑스에 대항해서. 그러니까 딱 이 노선이 나오는 겁니다. 영국, 프랑스 대 미국과 소련의 노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미국과 소련은 지금 그 미국과 소련이 공조를 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왜냐면은 냉전을 겪었잖아요.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소련의 그 대결 구도 아닙니까? 왜냐면 소련의 공산주의가 확장을 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이 그걸 봉쇄하고 막아내는 거. 그게 냉전 아닙니까? 냉전 때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적인데 수에즈 사태 때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동지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아데나워라고 하는 서독의 수상은 6.25 전쟁보다도 더 충격적인 어떤 사건으로 이 수에즈 위기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56년 10월 29일에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1956년 11월 5일까지 후르쇼프, 요즘에 후르쇼프로 부르는데 이 후르쇼프가 영국, 이스라엘, 프랑스가 이집트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서부 유럽에 대한 핵 공격을 하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역시 영국, 프랑스에 대해서 친공국가,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에 대해서 역시 친공국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하겠다. 소련하고 똑같이 공조를 합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거면 그러면 미국의 노선은 뭐냐는 거예요. 그동안에 공동의 적인 소련에 대응해서 이렇게 공조를 협력을 하고 했던 나라였던 미국이 영국, 프랑스를 이제 대해서 이제 소련과 같은 입장에 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미국이 우방국인 영국과 프랑스를 지지했는가?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의 수에즈 침공을 소련과 함께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영국과 프랑스의 수에즈 침공을 반대하면서 함께 공조를 취하죠. 그리고 급기야 미국과 소련 양국이 영국, 프랑스에 대해서 공조를 할 것을 긴급하게 제안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소 굉장히 이제 영국, 프랑스 서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영국과 프랑스의 수에즈 침공이 시작되니까 소련의 불가니는 미국과 소련, 그러니까 소련의 외상이죠. 외상 불가니는 미국과 소련 양국이 같이 압력을 가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긴급 서한을 미 정부로 보냅니다. 이 불가닌의 그 소련 그 총리가 이렇게 미국과 소련이 서로 공조를 해야 된다. 같이 압력을 가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긴급 서한을 미국 정부로 보내야 된다. 수에즈 위기를 미국과 소련이 양국이 같이 협력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긴급 서한을 보냅니다. 소련 총리 불가닌이. 그래서 이제 수에즈 위기를 통해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과 불가닌 소련 수상이 수에즈 사태 때 유엔에서 압력을 가해서 해결을 해야 하고 영국과 프랑스의 이집트 침공이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 대해서 여기서 의견이 일치를 했던 거죠. 결국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결국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과 소련의 압력을 못 이기고 이집트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동에서의 지위 및 전 세계적 패권을 확실하게 이제 상실하게 되었다. 왜냐면은 만약에 영국과 프랑스가 건재하다면
미국과 소련이 이런 공조를 했다라고 해서 물러서겠습니까?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과 소련이 공조를 하니까 더 이상 그 수에즈에서 수에즈 그 전쟁을 수에즈 사태에서의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제 국제 질서는 확실히 넘어갔구나. 미국과 소련으로 넘어갔구나. 그거를 확실하게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시그널이죠. 그걸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수에즈 사태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이제 미국이 이제 국제사회의 맹주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10년의 냉전을 거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힘을 잃고 미국이 도약하던 급부상하던 시기였는데 국제 질서에서 그래도 영국과 프랑스가 어떤 이치냐. 근데 이 수에즈 위기를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더 이상 힘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된 거죠. 이 수에즈 위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과 소련의 압력을 못 이기고 이집트에서 철수하고 중동에서 이 지위 및 전 세계적 패권을 확실하게 상실하게 됐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미국과 소련의 패권이 영국, 프랑스보다도 세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영국의 쇠퇴에 따른 중동 정책의 또 사실상 조정자로 소련은 아랍 민족주의의 후원자로 부상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영국은 어떻게 됩니까? 수에즈 운하의 운영권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중동에서의 패권적 위치를 미국에게 넘겨줘요. 이제 중동도 이제 미국의 일종의 나와바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로서도 아랍 민족주의를 차단하는 데 실패해서 이후 알제리에서 고전을 하게 되는. 그래서 수에즈 위기는 그 영국과 프랑스가 더 이상 패권국이 아니라는 사실에 이 쐐기를 박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후 유럽 독자 노선인 드골주의가 이제 대두가 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이 그러면은 진정으로 우려했던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우려했던 것은 전후 형성된 미국의 초강대국적 지위 그리고 그 영향력을 소련이 확장하면서 그거를 건드리느냐 그걸 소련이 건드리는 것이었지 소련의 영역 소련이 이미 차지한 영역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려했던 것은 더 이상의 이제 소련이 팽창하지 않는 걸 우려했던 거예요. 그랬던 거지 영국과 프랑스의 그런 영국과 프랑스의 개별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국. 단지 소련이 어디까지 확장할 것이고 이미 미국은 서방 동맹을 통해서 그 영역을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계를 동서로 나누고 동서 분할의 시대가 이제 된 건데 미국이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이 된 계기가 이제 2차 대전 이후 그리고 대서양 헌장에 의해서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식민지를 잃게 되면서 그 세력이 약화가 된 거고 미국은 이제 초강대국으로 도약을 하게 됐고 소련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냉전의 와중에 초강대국으로 도약한 두 나라는 바로 미국과 소련이죠. 근데 이 이제 신흥 강대국, 초강대국으로 도약을 한 미국의 포지션을 건드리느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소련이 동유럽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될수록 미국의 서유럽에 대한 지배력도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국제 질서나 정치에서도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어떤 그 상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즉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방 유럽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소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초강대국은
액면으로 봤을 때는 적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두 초강대국은 적이자 동지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실입니다. 소련이 동유럽에 대해서 지배력이 약화가 되잖아요. 그럼 미국의 서유럽에 대한 지배력도 약화가 되는 겁니다. 비례적으로. 서로 미국과 소련이 서로 동서를 분할하고 있었던 냉전 체제, 그 시대 때는 미국이 서방 유럽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소련이 필요했다. 소련도 미국이 필요했던 거라는 얘기죠. 즉 미국과 소련은 서로 적인 것 같지만 이 동서 분할, 동서를 이렇게 지배하는 구도에 있어서는 서로가 필요했던 동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국제 질서의 원리를 본다면은 적이지만 동지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국제 질서의 원리, 그리고 정치에서의 원리를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소련과 미국은, 미국과 소련은 적이지만 서로 적인 것 같지만 동지다. 어떤 면에서 동지냐? 미국은 서방 유럽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련은 동유럽에 대한 헤게모니를 장악을 하고, 그렇죠? 국제 질서에 대한 주도권을 잡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적이지만 동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독의 수상 아데나워는 전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수에즈 위기였다라고 회고를 하게 됩니다. 자기 회고록에도 6.25 전쟁이 터졌을 때는 이제 아데나워는 수에즈 위기가 전에는 6.25 전쟁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연방군 분데스 베어라고 하는 연방 국군도 만들 수 있는 명분이 되었던 거고 6.25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동독의 인민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우리도 독자적인 군대가 필요하다. 그게 명분이 된 거 아닙니까? 6.25 전쟁이. 그래서 아데나워 서독 수상은 6.25 전쟁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바라봤는데 수에즈 위기를 겪고 나니까 수에즈 위기가 6.25보다 더 충격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럼 왜 아데나워 서독 수상은 수에즈 위기를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인식을 했느냐? 서독의 아데나워 수상은 미국이 유엔에서 우방국인 그 영국과 프랑스를 비판하고 적국인 소련과 위견 일치를 받잖아요. 미국이 서로 공조하지 않습니까? 이 수에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서로 공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자유 진영에서는 적국인 소련에 대해서 지금 그 공산주의 진영을 막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러한 적국인 소련과 위견일치를 본 수에즈 위기에 대해서 대단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아데나워가. 그리고 이제 드골주의가 대두하게 되는데 수에즈 위기로 프랑스가 완전히 망신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야인으로 돌아갔던 드골이 정계로 복귀를 해서 1959년 제5공화국으로 집권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사태 드골이 이제 복귀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여러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뭐 사공화국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위기를 겪게 되고 알제리 뭐 이런 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드골이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수에즈 위기하고도 이제 또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인으로 돌아왔던 드골이 정계 복귀를 하게 되고 5공화국으로 집권을 합니다. 예. 5공화국 새로운 이제 헌법을 만들어서 이 드골은 유럽 독자 노선을 천명해서 미국과 소련이 만든 국제 질서에 대항을 해서 유럽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죠. 즉 유럽 독자 노선을 추진합니다. 드골이 정계에 다시 복귀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드골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웨즈 위기 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국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프랑스는 매우 격분을 합니다. 그래서 1966년 프랑스는 나토를 탈퇴합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미국과 소련이 유럽을 분할하고 패권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 유럽인들이 단합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드골주의, 유럽 독자 노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드골은 이제 유럽 통합을 가속화합니다. 그래서 유럽 통합을 줄곧 이 반대해왔던 드골이 이 유럽 독자 노선을 위해서 유럽 통합을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드골주의가 이렇게 대두를 하게 되고, 서독 같은 경우는 수에즈 위기와 헝가리 사태를 겪으면서 유럽 통합만이 미래의 국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서독 정부가 이제 아데나워 정부죠. 그래서 주불미 대사였던 딜러는 수에즈 위기로 프랑스 내 여론이 매우 악화가 되었고, 프랑스가 나토 탈퇴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긴급 타전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 드골주의가 유럽의 독자 노선을 의미한다면, 대서양주의는 현실적으로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의 지위를 인정하고 나토와 같은 대서양 동맹에 최우선해야 한다는 친미 노선을 이제 또 대서양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나 서독 같은 경우는 프랑스보다도 이제 서독의 경우는 같은 당내에서도 이제 드골주의와 대서양주의로 나뉘어서, 대서양주의는 친미 노선을 의미하고 드골주의는 유럽 독자 노선을 의미하니까, 서독의 경우는 같은 이제 정계가 이렇게 드골주의와 대서양주의로 나뉘어서, 특히 이제 기독교 민주당, 집권 정당이었던 기독교 민주당 내에서도 드골주의와 대서양주의로 양분이 돼서 대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에즈 위기를 통해서 드골주의와 대서양주의가 이제 대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에즈 위기는 근본적으로 이 나토를 근본적으로 이제 와해시킨 그런 이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